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여행도 가고 자유를 만끽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확보는 충분히 됐다. 이제는 백신을 접종할 때다. 접종에만 집중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 감염을 85%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60대 이상 접종자 99.8%는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된다고요? 백신 접종에 대한 모든 궁금증 훅 인터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통합의 총리가 되겠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외쳤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드리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1년 단합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호소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구호를 외쳤어요. 즉시 제1야당을 만나달라.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의미 없다고 거절한 지 열흘 만에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무슨 내용이죠? 정치연구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코인 시장이 춤을 춥니다. 코인 시장을 뒤흔드는 머스크의 그 입에 놀아나는 암호화폐 시장, 이거 괜찮은 걸까요? 건강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012님께서 어제 자면서 혼자 열대야 느꼈다면 비정상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전기장판도 끄고 잤는데 말이죠. 아니, 이불은 아직까지 극세사인 점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만, 네, 덥죠? 오늘 매우 더웠습니다. 더웠어요. 근데 극세사 이불이 두꺼운 이불인가요? 무거운 이불인가요? 아무튼 네, 겨울에 밤에도 덥다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극세사 이불은 아무튼 한겨울에 덮는 이불이겠죠. 네.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창 시절 스승님, 선생님 생각납니다. 선생님들도 별명도 생각나고요. 우리 선생님들 주진우 라이브 많이 듣는데 참,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스승님 한번 떠올려 보시고 선생님과의 추억 보내주십시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대신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에서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네, 무척 덥습니다. 입양한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모가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그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양모 장모 씨의 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장모 씨가 누워있는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둘력을 가해서 복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면서 이 행위가 아이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양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나빠요. 네, 재판부는 양부 안모 씨에게도 그 아내의 폭행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속되진 않았었죠? 네. 그분이 언론사에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관련 언론사였죠? 네, 목동에 있는 언론사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7명입니다. 어제보다 30여 명 늘었고요. 이틀째 700명대 확진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지만 이 비수도권 확진자도 40%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예. 경남 김해에서 이슬람 신도들이 이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난 것을 기념해서 기도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0명 정도이지만 이들이 김해 시내 몇 곳에 분산돼서 만났는데 한 곳에서 900여 명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900명이나요. 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도 지난 11일 이후 총 41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부천시 운동시설과 교회, 군포시 어학원, 광주의 선교센터 등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막 모여가지고 집회 열고 이렇게 또 종교 집회 걱정입니다. 백신은 이제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모더나 백신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네, 2천만 명분이 들어오기로 한 이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mRNA 방식의 백신을 8월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어떤 업체가 어느 백신을 만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위탁 생산되는 백신은 모더나가 유력합니다. 이 모더나가 한국 법인 직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자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 백신에 대한 식약처 승인 심사는 2차 자문회의까지 통과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전된 안을 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녀 백신 예약하기도 쉬워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에 예약자 중에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예약된 백신은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는 이 자녀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예약을 하는 분들이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과정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협력해서 자녀 백신이 발생할 경우 이 당일 신속 예약을 통해서 접종받는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요? 민간 플랫폼 회사들과 협력해서 자녀 백신이 발생한 인근 접종 기관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을 하고 당일 빨리 방문해서 접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접종 기관을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서비스는 27일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T 강국 코리아의 힘을 백신 접종에서도 보게 되는군요. 27일부터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제 거의 다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쓰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쉽게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부겸 총리의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김부겸 총리는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첫 일정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였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취임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철저한 방역관리,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의 사령탑이 됐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코로나와 싸움. 장관 후보자들도 오늘 임명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도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와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김부겸 총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서 단합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1년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회담을 가졌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어진다라면서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이 주도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 정치를 끌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한데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당이 주도적으로 뭐 처리해야 된다 하면 언론에서 계속 반기를 든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게 분열이나 뭐 갈등 양상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총회지만 거의 집회 같았어요? 네, 이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한 데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배우 역할을 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낙연 총리 그리고 정세균 총리 할 때도 청문회를 갖고 청문 보고서는 채택 못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국민의힘은 야당은 장외로 나가거나 집회를 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청문회를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회의까지 했는데 청문회까지 여는데 그 다음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전통이 되어가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께서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 씨 조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문을 했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또 일부 신문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두고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해외 도피를 시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던 이규영 검사가 안양지청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규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 행정관이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알렸고 이 조국 수석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대진 전 국장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을 했고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쏟아지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내용이 그 보수 언론에 그냥 신문에 일면에 그냥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피의 사실 공표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도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이 공소장이 검찰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기소된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박범계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이 보도 사리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 배제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라며 다 법과 절차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보수 언론과 검찰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참 사귀는 사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삼성 문제만 빼고요.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이 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에 대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 배포되면 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됩니까? 그런데요. 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 배포 행위로 인해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 금지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적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신청인들이 임의로 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청인들은 항고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요. 네, 올라갔는데 아직도 북한, 김일성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게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왔는지도 좀 알아보자고요. 여기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이후에 인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안태근 전 검사장 상대로 소송을 냈었어요. 네. 민사소송이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지현 검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 검사 인사는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된다라면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소송을 냈었죠? 네, 관련해서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서지현 검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서지현 검사 뭐라고 합니까? 네, 가해자의 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은 그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바 있다라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두 학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노동자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이 각각 가정 내 학대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였던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이 가해자가 동일 인물인데요. 사망한 한 학생의 양부입니다. 아이고. 이 양부는 몇 개월 전 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기각됐어요? 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온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는 자신의 딸 A 양도 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양부의 범죄 행위가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 경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중생 2명이서 피해를 입었는데 어른들이 이 여중생을 좀 보호하고 그리고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가해자들한테는 이런 벌이 내려질 거라는 걸 명확하게만 알려줬어도 그 옆에 서 있기만 했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핀체로님께서 주 기자는 살림 안 하는 게 분명한 듯해요. 청소 필수품 극세사 걸레 극세사 행주를 모르네. 아니요, 행주하고 걸레는 아는데요. 극세사인지는 몰랐어요.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2111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영희 선생님 포항에 잘 계시죠? 건강하세요. 늘 저희 잘 꾸짖고 끌어주셨어요. 얘기합니다. 이창호님께서는 현직 중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김영란법 있기 전에는 아이들이 손에 들려있는 선물 돌려보내는 거 바빴는데 김영란법 생기고 난 이후에는 그런 수고 안 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682님께서 먹을 게 별로 없던 7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자두 과수원집에 가 선생님이 드시라고 갖다 드린 걸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몰래 훔쳐먹고 씨를 창밖에 버려서 들통나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뵈면 맛있는 걸 사드릴 수 있는데 저 남쪽에 계시네요. 훔쳐먹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먼저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자두 먹고 싶어서 혼냈나. 네. 3243님께서 가난하고 외로웠던 늘 기죽어 있었던 어린 시절 누구야 너는 글을 참 잘 쓰는구나 하시며 늘 칭찬해 주셨던 박성원 선생님. 선생님의 눈빛 먹고 잘 클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너는 작가가 되어 신문에서 만날 것 같다고 하시며 꼭 잡아주셨던 따스한 손길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희망과 용기 덕분에 국어 교사가 되었어요. 늘 사랑으로 아이들 품으며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도로 위에 평소보다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수원까지 정체가 시작됐고요. 더 가서는 판교에서 판교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갑니다. 더 가서 동탄분기점까지와 천안휴게소, 더 가서는 회덕분기점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인천에서와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인데요. 남양조금소에서 화도까지 밀리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행담동 휴게소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동군산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언론 보도 보면 그런데 참 백신에 대한 염려, 우려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백신 접종해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주변에도.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서은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순천향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은숙입니다. 네, 서은숙 교수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예요. 잘 안 줄어듭니다. 교수님, 현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안 줄어서 걱정이고요. 아마 좀 숨겨져 있던 환자나, 좀 마음이 좀 느긋해져서, 네. 거리두기 이런 거나 모임 같은 게 좀 잦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는 기사는 많이 나왔고요. 네. 특별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지금 맞고 있는데, 이거 불안해,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60세 이상 접종한 분에서 99.8%가 이상 없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0.2%만이 그 부작용을 호소하셨고요. 신고하셨고요. 이때 부작용도 열, 두통, 근육통 이런 정도였었고, 네. 다른 연령에 비하면은 2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요. 네. 60세 이상이 가장 적은 그 이상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층은 좀 그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젊은 층에서는 조금 있다고 2.9%요? 네,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20대요. 혈전 문제는 우리나라 접종자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혈전은 이제 여러 사람의 혈전이 보고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 백신에 관련된 부작용과 관련된 혈전은 거의 없었고요. 네. 지금 혈전은 유럽에서는 100만 명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 5분의 1 정도로 발생을 보고하고 있어서 네. 훨씬 드물기 때문에 혈전에 대한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100만 명 중에 5명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적으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혈전이요?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낮은 발생률을 보이기 때문에요. 네. 그 연령대가 사실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어떤 나라는 40대 못 맞게 하고 30대 못 맞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연령이 낮을수록 조금 발생이 높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맞고 있는 상태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 미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고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화이자 백신 맞고 싶어요. 이렇게 조경태 의원이 어제 또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조경태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불안해서 자기는 화이자 맞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저희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된
신고율을 보면요. 네. 조금 높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지만은 그 예방률을 내는 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예방접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순서가 왔을 때는 맞아주시는 게 자신도 위하고 주변 사람도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맞는 게 좋죠. 60대 이상은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상당하다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치명률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요. 전체 환자 발생률이 60대에서 26.4%인데 사망자는 95%가 60대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치명률이 전체 치명률은 이제 1.46% 정도 되는데 60대 이상에는 5.2%예요. 그렇죠. 그러면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빨리 맞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예방 효과를 보시면 백신을 맞고 나서 한 2주 정도부터 이제 발생률을 보시면 접종 맞은 사람은 10만 명당 한 7명 정도 예.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발생을 하긴 하죠. 예. 한 번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10만 명당 66.7명이니까 약 86.5%의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확실한 효과네요. 예. 네, 실제로 접종 맞은 환자에서는 사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예. 근데 미접종군에서는 100명에서 100명당 3.7명이니까 확실히 그 요양병원 이런 데 사망이 거의 없거든요. 접종하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예방 효과는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자, 네. 그런데 그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좀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예방 접종하면서 어떤 점 주의해라 이런 거 있습니까? 지병이 있다고 특별히 이제 그 맞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병은 없습니다. 특히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꼭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된다거나 맞는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낙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주사 안 맞을 때도 조심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3750님께서 중증 걸려도 인과성 없다고 보상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방면으로 이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질본에서나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문자를 가지 않습니까? 언제 접종하십시오 하는 문자가 가는데 네. 그 문자를 가진 사람한테는 3일 후에 다시 알림 문자를 보여서 특별한 증상이 없으십니까 하는 문자를 다시 보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증상이 있으면은 꼭 신고하십시오 하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를 본 환자를 본 의사 또는 뭐 요양병원 요양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속 대응팀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열이나 두통 이런 데는 안 나겠지만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큰 중증이 일었다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신속 대응팀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속 대응팀은 중앙에도 있고 시도 각 역학에 다 있습니다. 역학 조사하고 조사반에서 피해 조사반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인과성이 있다고 하면은 국가 보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30만 원 미만이면은 국가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는 한시적으로 30만 원 미만인 돈이 적게 들어도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과성을 인정하기 조금 어렵더라도. 예. 네, 어렵더라도 근거 자료가 어렵다는 거는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국 CDC나 유럽 식약처 같은 데서 이거는 백신하고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아직은 모른다고 판정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뭐 사지 마르게 됐다거나.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한시적으로 1,000만 원 내에서 이제 의료 보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대응 체계는 잘 갖춰졌다고 봅니다. 신속 대응팀, 피해 조사반 그리고 나중에 보상까지 나름대로 네. 대응 체계를 잘 갖췄다는 얘기네요. 네. 교수님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맞아도 될까? 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될까? 뭐 화이자를 맞아도 될까? 이런 거 하고 네.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보상을 해줄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걱정이신데요. 예. 맞아도 될까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면에서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뭐 혈전증 이런 검사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100만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가 지나가다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낮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기 순서가 됐을 때는 반드시 맞아주시고
그러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본인과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으라고 하면 맞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잘하는 거네요. 맞으시고 네. 첫날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열이 있는지 심한 두통이 있는지 보시고 3일 이상 열이 된다거나 심한 두통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쉬셔야 되고요. 3일 정도는. 네, 그다음에 4주 정도까지는 다른 너무 심한 운동이나 음주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삼가하시면서 네. 관찰을 하시는 게 나중에 추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나 이런 걸 잘 보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PD도 그 코로나 백신 맞고 왔는데 왼쪽 팔에다. 네. 근데 팔이 약간 욱신거린답니다. 거기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 안 됩니까? 크게 안 될 일은 없겠지만 안 건드리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게 안 될 일은 아니군요. 그러면 어렸을 때 독감 접종하고 비슷하네요. 독감 접종보다 조금 더 아픕니다. 아직 안 맞으셨죠? 네. 네, 맞으면 독감 접종 맞은 것보다 조금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욱신욱신한 많이 좀 많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이 좀 더 많아서 네. 오한이 난다거나 많이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팔에 맞아야 되는 거죠? 엉덩이는 안 되고요. 예, 팔에 맞는 게 맞습니다. 네. 2329님 질문입니다. 아스트라를 맞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놓는 게 낫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3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하는 게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99.3%는 아무 이상 없이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산가리 먹는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너무 과한 너무 말이죠. 많이 네.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8748님께서는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알러지가 있는데 백신 맞아도 괜찮습니까? 물어봅니다. 알러지 체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러지 체질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1시간 내에 쓰러지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전에 백신 맞았을 때 그런 반응이 없으면 그런 알러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이전에 이제 많이 맞으셨잖아요. 독감도 맞으셨고. 네. 그런데 문제가 없었으면 이 백신도 거기에 준해서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213님께서는 가임시기 여성들도 접종 가능한가요? 물어봅니다. 가임시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임시기는 안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가임한 여성이나 가임 시기는 이제 접종이 나이가 되면 맞을 거고요. 예. 임산부는 아직 우리나라 접종 안 하고 있고 연령도 아직 안 됐고요. 예. 그게 가임이라고 해서 가임 시기라서 접종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네. 코로나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그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가짜 오보입니다. 네. 가짜 뉴스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 어떤 사람 접종 받고 나서 굉장히 심하게 열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하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면역 반응이 없는 게 아닌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반응이 많은 사람하고 아무 증상이 없던 사람하고 똑같이 항체가를 비교했을 때 항체가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반응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 없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1391님께서 유방암 항암 후에 호르몬 치료 복용 중인데요. 백신 맞아도 됩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호르몬 복용 치료 중하고 이거는 별 상관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글쎄요.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마친 사람은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침을 내놓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서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아직까지 그 전체적인 국민 접종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썼다가 밖에 나가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면역이 형성됐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네. 마스크 쓰는 거 하고 거리 두기 하고 손 씻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353님 질문인데 백신을 맞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도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 특히 2회 이상 맞을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1회 접종하고 나서도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접종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는 하셔야 됩니다. 네. 서은숙 교수님, 이렇게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명쾌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말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기 그 최진봉 교수라고요. 네. 말을 빨리 해가지고 래퍼 진봉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하고 서은숙 교수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질문 답변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빠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자, 네?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피해 조사반 해서 보면 백신 때문에 사망하시거나 백신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실제로 아닌 게 대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대 이상은 0.2%밖에 부작용이 없었다. 본인도 그것도 가벼운 부작용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본인의 차례가 왔을 때는 반드시 접종을 하셔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족 건강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신 맞기 전에 저는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요, 어떤 약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 주사를 맞아도 됩니까, 이렇게 어디에 문의할 수는 있습니까? 어디 누구한테는 물어봐 보고 싶은데요. 1339에 물어보시면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갔을 때 예진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접종 전에.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네.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다면요. 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그리고 예진 주사 맞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한테 상담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네네. 아유, 말씀 감사했습니다. 서은숙 순천향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해석. 네. 감명받았습니다. 6871님께서는 저는요, 종합병원 진단검사실 팀장으로 25년 근무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수로 혈액 검사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혈액 검사를 주로 하고요. 작년부터는 코로나 PCR 검사를 합니다. 20년 전부터 업무를 알려주시던 선생님들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경력자지만 늘 배우면서 옛날 선생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정밀하게 검사 힘쓰겠습니다. 아스트라도 곧 2차 맞겠지만 1차만 맞아도 최소 절반 이상이 항체가 생성되네요. 현장에서 검사 결과 나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2차 맞고 나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스승의 날 본인의 소회와 그리고 정보와 또 감동을 담아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이번 주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정치연구소장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촉이 살아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예상을 하라고 제가 막 윽박질러가지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아니고 다른 분 한 분이 그렇죠. 낙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맞추셨어요? 맞죠. 네. 촉촉하잖아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그리고 임혜숙, 노영욱 두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도 아침 일찍 네. 임명제가 떨어졌고요. 예. 그런데다가 원래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지나면 임명 강행, 야당은 또 임명 강행 30명도 넘겼다 이럴 판이었는데 네. 어젯밤에 이 소관 상임위가 열려서 네. 여당 단독이긴 하지만 보고서를 채택했잖아요. 네. 그 보고서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면 네.
임명은 절차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됐는데 네. 야당은 지금 많이 뿔이 났죠. 지금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의총 열고 네. 성토를 했죠. 청문회를 여는데 청문회 끝나고 나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요. 그리고는 아예 그냥 야당에서는 보이콧하고 장외로 가거나 네네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장관이 국무총리가 3번 임명됐는데 3번 다 그렇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는 지금 네.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임명 강행이 30명을 넘겼다. 지금 31번째까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어제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 네. 청와대가 강행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 야당은 누구를 성토해야 되냐면 여당 탓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폭거다 이런 얘기하고 독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의석 분포상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난해 총선의 결과인데. 근데 이번 재보선에는 어쨌든 상당히 격차 있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그 좀 전리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핵심이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어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호랑이가. 네. 그럼 언제까지 안 잡아먹을까요? 언제까지죠? 떡 다 먹을 때까지예요. 떡 다 먹고 어제 보세요.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니까 예. 허허 이거 임혜숙하고 노형욱이 더 문제인데 김부겸도 부적격인데 야당은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의 속내는 무엇이냐. 아 법사위원장 가져올 수 있겠구나. 볼모가 지금 4개 떡이 4개나 있어요. 하나씩 달라고 그럴 판이었는데 한 명이 자진 사퇴한 분위기에서 여당은 어제 분위기를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또 임혜숙 후보자 이제 계속 눈총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노형욱 후보자 눈총 받고 그러니까 한 방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어젯밤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 결국은 이것은 여야 협치가 안 되니까 벌어진 상황인데 오늘 조간신문에 그냥 대서특필된 것처럼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 맞긴 맞는데 절차적으로 네. 야당도 이만큼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의석 분포상 이 국회에선 야당이 힘을 쓰기 어렵다. 비록 재보선을 상당히 승리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야당은 꽃놀이패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명 철회해주면 좋은 거고 3명 다 임명 강행하기를 또 바라더라고요. 그걸 바라죠. 왜냐하면 이거 봐라. 뭐 죽비 같은 회초리를 맞았다고 그러시더니 네. 반성을 안 했다. 네. 오만과 독선은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결국 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이야기하기에 야당은 강행해도 좋고 네. 철회해도 좋을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통령 사면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띄워놓습니다. 그렇죠. 계속 띄워놨는데 네. 대통령이 사면을 안 하면 국가 경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사면을 하면 공정과 정의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은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의 카드 플랜 B가 이제 세워져 있고요. 항상 왜 그러냐면 집권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모든 의사결정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 당정청 회의 집권 세력이 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어떤 결정을 해도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야당의 강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떤 국면이냐면 자, 다음 주 딱 시작되면 이제 5.18 국면이고요. 예. 자, 광주 갔죠, 이미. 예.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네. 그럼 이제 이 광주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퍼즐을 맞추기 위한 법안 통과가 돼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후반은 한미 정상회담 전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누가 제일 화제가 됐는지 아세요? 누구죠? 황교안 전 대표죠. 아, 네.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가셨죠. 대단한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아, 대단한. 아유, 그럼요. 서울, 부산, 제주에는 그래도 백신을 좀 줘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전해지니까 네. 왜 그 세 지역인지 네.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참 많은 이제 비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 남은 과제는 자, 김부겸 신임 총리가 예.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이 좀 한번 출렁출렁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0일 전에 대통령이 밥 먹자 얘기했는데 네네네. 거절했지 않습니까? 아젠다가 없고 네. 밥만 먹으러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은 또 다시 나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또 강하게 해야 될 거예요. 네. 그 일주일 전에 하시죠. 그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의제가 없었다라는 말에 대한 비판이 내부에도 있었어요. 예. 밥만 먹으러 만나는 이 청와대 오찬, 뭐 만찬 혹은 조찬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 당연히 얘기하죠. 청와대는 덕담을 먼저 하고 네. 청와대가 이 야당을 모시는 이유는 듣고자 함이잖아요. 네. 이게 좋아요. 경청의 분위기를 이미지로 띄우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야당은 거기에 가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해야죠. 예. 자,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일기 1년 동안 이런 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죽비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의제를 청와대가 만들어줘야 가나요? 야권은 의제가 없습니까? 만들 수도 있죠. 가지고 가서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절하고 이제 어제 문제는 철저하게 여야가 풀 문제가 됐다. 물론 이제 야당은 청와대와 교감하고 여당이 저렇게 단독 처리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책임의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공은 여당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누구 만납니까? 청와대와 그리고 이제 여당 지도부가 먼저 만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이 주도해서 네. 정책을 이끌고 가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야당은 이제 여당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관심은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특별히 초선 의원들이나 신인들이 네네. 중진들을 마구 저격해요. 그렇죠.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예전에 막 없던 일입니다. 아저씨라고 하고 이제 은퇴하라고 하고 네. 막 얘기하면서 어디서 그런 나쁜 버릇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당신한테 배웠잖아. 네, 선배님에게 배웠어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네. 이 삿대질 전략인데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이게 관심은 끌고 있어요. 관심 끌고 있고 특히 보수 정당에서 젊은 세력이 신진 세력이 이렇게 구세력 네. 혹은 중진 세력 기득권 세력에게 대든 적이 없습니다. 없죠. 전에 없던 일이에요. 보수가 가장 강조하는 게 예의 범절이잖아요. 네. 항상 네. 진보야. 원래 뭐 세 가지 없는 진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보수의 경우에는 이게 신세대는 항상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네. 그 돌격대 시키면 돌격대하고 초선 의원들은 정말 자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거수기나 돌격대 역할만 했다. 근데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 기성세대를 믿지도 않고 기성세대와 가치관과 화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인정하지도 않죠. 깜짝 놀랄 일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이라야 하다못해 설악산 지리산 올라갔어야 원정대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동네 뒷산만 가서. 그럼 이런 얘기 반박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당신은 803만 5번 올라간 분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바로 받아쳐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알맹이도 없고 아저씨들이 그냥 가로 열고 생략됐다고 좀 봅니다만 술집에서 대포집에서 하는 이야기다.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밥받아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 좀 흥미롭습니다. 네, 노이즈 네네.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호영 대 이준석. 예. 여기는 당권을 또 겨룰 사람들이고요. 또 지금 이제 복당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또 홍준표 의원 대 김웅 초선 의원. 예. 설전이 막 신구가 오가니까 재밌고 지금 이름이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 뭐 김재섭 비대위원이라든가 내부의 젊은 층들 특히 네. 김종인 전 비대위 위원장이 구축해 놓은 나름의 신진 세력 예. 중도로 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젊은 층이 상당히 기존에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를 가지고 예. 기득권층을 이제 저격하고 있는데 저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이 다음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끝나면 에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다음에 신구 세력이 격돌했는데 컨텐츠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질문. 네. 여기서 또 당대회에서. 거래하죠. 자, 당대표 네. 누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네. 물론 이제 당심이 70%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되진 않겠습니다만 네. 저는 수도권에서 나온다. 수도권에서 네. 나온다. 영남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나경원 전 그리고 남성이 아닐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 아유 그렇게 이름을 어떻게 딱 집어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높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도전 출마 선언을 안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네. 초선 의원들이요.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좀 오래 잡아봐도 정치 경력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네네네.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하겠다. 이 대선을 치르겠다. 네네. 이렇게 마구 뛰어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네. 아직 대권 도전 선언도 안 했고 네. 정치를 하루도 안 해본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대권 1위예요. 예.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정치 하루라도 해봤습니까? 지금 이번 대선의 특성이 양강구도로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아봤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의원 배지는커녕 정치에 발을 담근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검사였죠. 이거 특이한 일이에요. 네. 의원 출신이 아닌 두 사람이 경합을 하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장, 지금 광역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 가는 길로 보통 평가받는 자리예요. 네, 행정 경험은 네. 풍부하다고 그런데 볼 수 있죠. 지금 수사만 평생 하면서 나는 천생 검사다라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요. 하루도 정치를 안 해봤는데 대권 주자 1위예요. 네. 근데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1년이면은 많이 했죠. 네. 윤 전 총장보다는. 아, 그런가요? 네. 정치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요. 6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요. 딱 붙어 계세요. 화장실은 잠깐 다녀오셔도 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11살 정남이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또 늘어난 건 혼자서 정남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한숨입니다. 배달 업무를 했던 엄마는 정남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엄마는 눈앞에 닥친 생계 문제와 정남이의 호르몬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또래보다 작고 느리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은 정남이는 엄마의 고단함을 눈치채고 따뜻하게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와 정남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정남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을 포함해서 30도를 넘는 더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30.8도, 평년보다 8.2도나 높았고요.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했습니다. 대부분 내륙으로 이렇게 30도 내외로 기온이 올랐고요. 전국에서 대전의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 31.8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밖에 곳곳으로 30도 안팎으로 오른 기온, 내일은 좀 떨어지겠습니다. 비 소식도 들어있고요. 실제 기온도 좀 내려앉으면서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제법 선선해지는 곳도 많겠고 오늘보다는 기온이 4, 5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우선 내일 비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내일 비의 양은 대부분 중부지방은 5에서 20, 나머지 지역은 10에서 60mm로 따로 잡혀 있고요. 이후로 일요일 모레 새벽부터 월요일 글피 아침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는데 이때 비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내륙으로 경기 남부나 강원 영서, 충청이나 전북, 경북 일부 50에서 100mm, 그 밖에 전국 10에서 60mm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많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도입니다. 최영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국내 신종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대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오늘 대구 수성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당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는 건 일부 계파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간사로 박주민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미군 사드 기지에서 경찰과 주민 간 대치 속에 물자 반입차 진입이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뭘 그렇게 탐구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그 본인이 1980년 광주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네. 그 북한군이죠. 네. 김명국 씨 쫓아다니느라 그랬어요? 봤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드디어 이분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스스로 등장을 했고요. 유튜브를 해요? 네. 유튜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등장했어요. 자, 네. 네. 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난주 수요일 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첫 해였죠. 2013년 북한군 개입설 여과 없이 방송했던 채널A TV조선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진상조사회가 밝혔는데요. 네.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설했던 이 북한군 출신의 북한 이탈 주민 김명국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진상조사회가 밝혔고요. 예. 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제 올해 생겼는데 여기 명시된 이 11개 법정 과제 중에 보면 5.18 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을 이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회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한 이 조사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5.18 왜곡 관련 조사를 할 때 2013년 당시 TV조선 채널A 방송의 경위도 당연히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상조사회 쪽에서. 네, 아무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는 신군부에서 정부에서도 하고 외교관들도 막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그게 다 그 뿌리가 전두환 신군부와 맥이 다 있는데 아무튼 맞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여기에 또 약간 자기 본인도 그런 얘기했죠. 일부 정치 집단에서 돈을 주고 기자회견하라고 막 했었다고요. 네, 그런 제안을 받았었다고 했었는데요. 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김명국 씨는 80년 5월 당시에 평양에 있었다고 밝혔고요. 평양에서 있었어요. 예, 그리고 2013년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이분이 처음 등장을 한 뒤에 네. 이 개입설이 엄청 확산이 됐는데 그렇죠. 네.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게 방송사에서 몰래 촬영을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널A가 당시에 방송에 나갈 거라고 사전 고지도 없이 일종의 몰래카메라를 찍은 셈이었는데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서 좀 무리하게 이 당시에 방송을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김명국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언론 윤리도 조금 넘어갔어요. 법적인 부분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김명국 씨의 경우는 최근에 JTBC와 인터뷰에서 이 2008년쯤에 탈북자들과 술자리 과정에서 광주에 있었다 80년에 네. 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일이 커졌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필요 없이 던진 몇 마디 말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의 김명국 씨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때 책이 한 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 불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서 이미 국정원에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나는 광주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미 국정원에 실토를 했던 거죠. 네. 이명박 정부 때. 근데 2013년에 채널A와 TV조선을 통해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예. 그때 국정원에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아무 대응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부추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국정원에서 채널A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이 사람은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얘기해야죠. 밝혀주기만 했어도 네. 그 이후에 지만원 씨가 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 이후에 김진태 전 의원, 이종명 전 의원 몇 명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 2013년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예. 그때 좀 방조한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방조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언론사 담당 국정원 IO 정보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얘가 야 거짓말이 한마디만 했으면 거기서도 보도를 안 했을 텐데 보도가 나오고 계속 확대 재생산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거나 적어도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부추기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큰 논란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국정원은 뭐 했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조선일보 주필이 신문 부수 조작 사태가 언론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봤어요. 김어준 씨 관련해서 지금 저 칼럼을 썼더라고요. 예,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의 13일자 칼럼인데요. 네. 김어준 씨 같은 진정한 언론인 아닌 기자의 부끄러움, 이게 칼럼 제목인데 일단 제목부터 엄청 비아냥입니다. 아니,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이나 네. 정부 여당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해야죠. 근데 저도 해요. 근데 김어준 씨를 비판하면서 네.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논란을 마치 언론 탄압처럼 물타기를 합니다. 이 칼럼에서. 그래요? 저는 이거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칼럼을 보면 민주당 운동권의 공격 본능이 진정한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들을 그냥 둘 리가 없다. 그 표적에서 조선일보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부수를 과장해 공공기관 광고를 더 받았다는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언론 탄압이라뇨. 조선일보가 언론 탄압이라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사안은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국회가 모두 문제 제기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 광고 집행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정철훈 기자가 지금 언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열심히 쓰는 게 언론 탄압하려고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 부수의 60%인 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더 많은 광고를 받고 있다. 이걸 이제 근거로 삼거든요. 네. 근데 이 신문들이 이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해당이 되는데 언론재단의 이 종합일간지 정부 광고 집행액 순위를 보면 1위가 동아일보고 2위가 중앙일보, 3위가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 동아랑 중앙보다 조선의 실적이 나쁜 게 과연 언론 탄압의 결과인 건지 아니면 조선일보 이 광고 영업 파트가 좀 영업을 좀 못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건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근데 동아, 중앙, 조선이 여전히 탑3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동아일보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정부 광고 집행에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네. 이건 사실 영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한겨레가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광고가 많이 늘었다 이런 주장도 이제 조선일보 주필이 했는데 사실인가요? 예,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워낙 이 유력 보수 신문에게 정부 광고가 과도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한겨레보다 조선일보가 훨씬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뭐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억울해할 게 아니죠. 뭐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근데 양상훈 주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그림이 안 그려져도 무조건 조선일보만 괴롭힐 태세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근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예? 한겨레도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었거든요. 예. 한겨레는 지면에 사과문까지 냈는데 사과했죠. 예. 왜냐하면 ABC협회에 따르면 조선일보 한겨레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유가율을 보였기 때문인데 네. 조선일보는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언론 탄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부수 조작을 각 신문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유독 더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조선일보 스스로의 문제 때문인데요. 뭐 1등 신문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지난해 표본지국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번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언론 탄압이라는 일종의 음모론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신문업계 전체의 치부가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조선일보 공격을 위해 짜인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온 세상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주장이다. 이게 김어준을 그렇게 공격하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이죠. 온 세상이 조선일보 중심으로 조선일보를 지금 쳐내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ABC 협회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리고 사실 이 부수 조작 사태 관련해서 중앙일보도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일보 주필은 중앙일보도 정부 여당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뭐 그런 의문도 좀 들고요. 네.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언론이라면서 계속해서 사설에서 부끄럽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부끄럽다고. 37년이나 신문 기자를 한 사람으로서는 부끄럽다. 김어준을 보면 부끄럽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37년이나 조선일보에 계셨던 분이 부끄러움을 하셨다니. 친독재, 친군사 정권에서 많은 일이 있었을 때 도대체 뭘 하셨는지 다 나와 있는데 다 아는데 그러십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이 정도 해야 주필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네,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거 오랜만이네요. 네, 기억하실 텐데. 재판받고 있죠? 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이사를 협박해서 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요 이유로 이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네. 오늘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동재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동료 기자, 후배 기자였던 백아무개 기자는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저기는요, 선배들은요? 선배들은 다 지금 무혐의로. 예. 네, 무혐의로? 네. 징역 1년 6개월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동재 기자 측은 최후 변론에서 네. 작년에 구속됐죠.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취재와 관련해서 공익을 위한 취재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이요? 네. 아니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다가 감옥 갔다고 얘기합니까? 언론 투사 나오셨네요. 네. 아무튼 검찰의 구형입니다. 검찰의 구형. 네. 판결이 나오면 선고가 나오면 이제 판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참. 네, 이동재 기자는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채널A에서 해고가 됐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동재 기자에 대한 어떤 취재 윤리 위반 문제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채널A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해임이 된 건데 네. 재판부가 양형을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4231님께서 100년 넘은 언론사인데 정직하게 순수하게 얼마나 팔았는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밝히기만 하면 되죠. 얘기만 하면 됩니다.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너무했습니다. 양상훈 주필님께서. 자,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인 이야기, 암호화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 한 사람 말에 코인 시장이 출렁거립니다. 춤을 춥니다. 아유, 투자자 심장도 출렁거립니다. 머스크의 속내는 뭔지, 코인 시장 진짜 괜찮은지 좀 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네, 지금 코인 시장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변화라든지 업계 최근 이슈는 뭡니까? 일단 가격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라는 거에 그죠? 모두들 관심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게 사기나 먹튀 같은 범죄 사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서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겠죠. 네. 최구희 의원님도 일론 머스크의 배신과 드랍 더 비트, 춤추는 코인 가격. 역시 위험한 화폐 자산이라는 것은 확실하네요.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띄우기를 시작했어요. 테슬라 차 살 때 결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 번 멘트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 한마디 이제 코인 가격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테슬라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좀 한참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거를 중단하겠다라고 이틀 전에 트위터에 올렸고요. 그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대장 코인이잖아요. 네. 비트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코인 가격이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엄청난 자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그것도 한 마디로 이렇게 춤추는 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되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시장이 크고 유동성이 크면 사실은 유명인 한마디에 이렇게 가격이 출렁이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한마디에 전 세계가 흔들렸던 것처럼 네.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 타자로 이 코인 가격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35님께서 테슬라 덕분에 비트코인 투자자는 망하고요. 다치코인 투자자는 돈 벌게 생겼네요. 다치코인은 뭐죠? 이제 미국식 영어로 다치, 도지코인. 도지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도지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멍멍이 정도 돼요. 그래서 멍멍이 코인 같은 건데 네. 지금 재미삼아 만든 코인이거든요. 네, 재미삼아 만들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계속 이 도지코인을 띄우잖아요. 네, 계속 띄우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네. 이게 이제 한 8년 정도 한 10원도 안 되던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트위터에서 언급을 하고 자기도 샀다라고 하니까 최근에는 900원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개발자고 뭘 또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많이 확보해 놓고 네. 비트코인을 띄운 다음에 여기를 버리고 이 도지코인으로 간 겁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개인적으로도 사고 테슬라 회사 차원에서도 샀어요. 그리고 팔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팔기도 했죠,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도지코인은 개인적으로 샀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속 트위터로 가격을 띄우고 팔았는지 이런 자기가 시세 차익을 받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런 트위터로 뭐 했다면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했다면 그런데 네. 사실은 이쪽은 증권과 다르게 네. 관련 법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걸 사기죄로 혹은 증권법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식이었으면 감옥 가요.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네, 시세 조정으로. 시세 조정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그 화폐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네. 이 가상 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니까 시세 조정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돈이잖아요. 실제 거래 시장에서는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보아님께서는 세계적 조이팔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얘기합니다. 5962님께서 머스크는 마스크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걱정인데요. 최근에 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에서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급증 그 매매가 지연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이거 내가 이 시간에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못 팔아서 그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이게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버에 오류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이 급등락할 때 보통 사람이 몰리잖아요. 네.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다 매도 버튼을 누르는데 매도 버튼을 눌러도 이게 서버에 오류가 생기니까 매도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서버가 정상화됐을 때 이제 팔린 가격이 다 떨어진 상황.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없어요? 네네, 없습니다. 이게 무법지대인데 그래서 거래소 약관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투자자가 이런 걸로 손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네네. 아니 그러면 이걸 거래소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와서 거래해라. 근데 손해 나면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거는 무슨 이게 지금 보면 거래소의 약관에 이런 내용들 면책 조항들이 있어요. 서버 점검 등으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한다는데 편집장님이 보기에 참 암호화폐 거래소 좀 개선해야 될 거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런 점 보입니까?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상장, 공시 그리고 말씀했던 면책 조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장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을 상장할 건지 지금 거래소가 각자 판단하고 있는데 상장비라고 해서 몰래 뒷돈을 주고 상장을 해주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거래소 대표는 뭐 수십억 원의 코인을 뒷돈으로 받고 어떤 코인을 상장해줬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실 뭐 이를 규제하는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희님께서 불법 도박 사이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기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걸리면 다 잡혀갑니다. 근데 여기는 걸려도 지금 뭐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나서서 뭔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법도 만들고요. 제도도 좀 정비하고 안철수 대표가 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서 야바이 투기판이 됐다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정부랑 사실 이거는 정부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랑 국회가 둘 다 계속 이 시장을 방치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500만 명이 신규 가입을 했어요. 4대 거래소에. 예. 그러면은 5천만 명에서 500만 명이면 10분의 1인데 네. 한국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제 인구 상당수가 들어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런 법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상황이에요. 네. 정말 회색지대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부는 계속 방치했고 국회도 사실상 법을 만들어 오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의 개념 얘기하면서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이게 혹시 법안 내용 살펴보셨어요? 네, 살펴봤고요. 이 시세 조정 혹은 다단계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예.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이제 법안인데 지금은 사실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거래소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 거래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요 법이 생기면 앞으로는 뭐 최소한 뭐 수십억 원 이상의 뭐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 신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세 조정이나 다단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규제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네, 편집장님 예.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업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어떤 보완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걸 금융상품으로 넣을지 말지는 다음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10분의 1이 이걸 투자하고 있으면 일단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기, 다단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만들어야죠. 그래서 최소한의 법들은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야죠. 이혜성님께서 코인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속상하고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뛰어들었다가 또 눈물만 흘리는 그런 그 개미 코인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이 코인 시장은 계속 갑니까? 가다가 큰 조정이 와서 몇 년 전처럼 이렇게 폭락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2017년 하반기에 계속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에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18년 초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관심 속에서 잊혀졌어요. 예. 근데 지금의 가격은 2018년에 거의 뭐 3배 이상 가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미국이나 외국에서 가격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없어지진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9월쯤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빠지고 그 증권에 있던 유동성도 빠지고 덩달아서 코인에 있는 유동성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폭락이 굉장히 많이 이뤄질 수 있는 거를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뭐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하고 시작해라.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론회장을 만드는 언론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법 도박 얘기까지 듣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또 코인이 있어요. 네. 코인이 무조건 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서 코인을 보고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코인이 블록체인과 이꼴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지금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뭐 백신 앱 같은 것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 너무 시장이 제대로 조정돼 있지 않아서 어떤 도박적인 투기적인 성격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코인들이 좀 더 사회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미래가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좀 있는 거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한국은행도 연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에서 왜 도움이 되냐면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특성은 복제잖아요. 네. 근데 돈은 복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공간에서 돈이 복제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복사되지 않으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주고받을 수 있을까 때문에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화폐들이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코인에서 NFT로 또 넘어간 것 같아요. 요건 네. 또 뭐예요? NFT는 이제 Non-Fungible Token이라고 이게 뭐 대체가 불가능한 코인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이것도 뭐 투자 자산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최근에 뭐 한 700억 정도에 되는 경매로 뭐 NFT 뭐 그림이 팔리기도 하고 최근에 또 뭐 이세돌 같은 분들이 자신의 알파고랑 했던 어떤 그 바둑 기보를 NFT로 해서 뭐 경매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그 예술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가 안 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품이나 어떤 그림들을 복제되지 않게 NFT로 만들어서 경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 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미술품 시장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반고흐의 그림 혹은 네. 모나리자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냥 그림인데 그거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계속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경매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약간 예술품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사용성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원래 예술이란 건 어떤 사용성에 기반해서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는 거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어지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부가 연구가 필요하네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죠. 네, 이거는 일리가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내 컴퓨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연동해두면 컴퓨터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요. 네. 근데 계속 컴퓨터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가죠. 근데 네. 이 전기는 결국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비판을 하는 거고 머스크도 며칠 전에 요 환경에 좋지 않으니 비트코인 구매 대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래 비트코인 안 받고 도지코인은 좋다 이거 얘기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도지코인도 채굴로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화석연료에서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편집장님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 도지코인 네. 제가 아는 건 세 개인데요. 네. 어떤 게 조금 안정적입니까? 가장 안정적인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고 그래도요?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시장이 크고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하면 도지코인은 뭐 1000% 오를 거를 비트코인은 뭐 한 10% 오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아 그래요? 그래도 안정적입니까? 상대적 안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파허님께서 코인하고 코카인하고 유사한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2196님께서는 머스크 가상화폐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위성이나 열심히 쏘아 올려가지고 3G나 개발했으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네, 금융위원회를 하든 공정위원회를 하든 지금은 각 부처에서 다들 이 코인을 막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계속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 지났는데 그렇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개념도 지금 정립을 안 했잖아요. 네, 사실 뭐 용어도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무부처도 정해지고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네. 그때 되면 조금 이 위험성이 그나마 줄어들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 그냥 다 불법화하고 거래 막는 거 네. 이건 방법이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을 막지 않는 이상 이 비트코인 거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대세가 아니라 일상생활로 왔어요. 이건 존재를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들 존재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지금 거래를 막고 있는 금지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중국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 거래는 하고 있어요. 이게 이메일 전송을 막겠다, 정부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자님께서 코인 또 하나의 인간 욕심을 발굴한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답이 나온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고 갈게요. 정현정 씨.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뜨거워진 날씨만큼 도로도 평소 금요일보다 혼잡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회덕분기점에서 이어서 밀립니다. 안성분기점에서 수원까지는 30km 이상 차량들 꽉 막혀서 못 가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여전히 정체 구간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 은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고요. 북천안 부근에서도 짧은 정체 보여집니다. 주감휴게소 부근부터 회덕분기점까지는 14km 이상 막히고요. 양산부터 양산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3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는 30km 이상 정체입니다. 용담터널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도 있어서 부근이시라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달 22일에 그 용역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컨테이너 바닥에 이물질 청소를 하다 그 컨테이너에 깔려서 안타깝게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네. 알바에 나갔다가 비정규직으로 네. 일하다가 숨진다는 얘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진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동시에 한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노동 환경이 계속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노동자들의 권익이 더 신장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에 이 일자리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삶과 노동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영화가 바로 최근에 개봉한 영화예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입니다. 아,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제목부터 일단 심오합니다. 네, 사실 뭐 이 영화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든 독립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유다인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 대신 이제 워낙에 제작비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연이나 단역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연기 경력이 좀 부족하고 또 카메라도 되게 한 대만 동원해서 찍으셨다고 해요. 아무튼 그럼 조금 약간은 부족하네요. 그런 부분에선 좀 부족한데 근데. 사실 내용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이 제목만 들어도 뭔가 심오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 영화의 감독인 이태겸 감독이 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신문 기사에서 한 사무직 중년 여성이 현장직 하청업체에 파견돼서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데 버티고 있다. 예.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 기사를 보고서 이 영화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태경 감독도 그 첫 번째 영화를 실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돈을 버는 수단이고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직업이 곧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해고하려고 한다는 거는 너는 더 이상 너로 살지 마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해고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나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라고 합니다. 선언이네요. 네. 자,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영화의 시작은요. 주인공 정은 유다인 씨가 맡았는데요. 네. 정은이 그 하청업체로 파견을 와요. 네. 근데 이 하청업체는 아주 멀리 있는 시골에 있고요. 정은은 아마 서울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원청이라고 하죠. 네. 원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로 왔는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지 않지만 권고사직을 받았던 거예요. 예. 7년간 우수 근로자로 일했는데 그런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버텼어요. 예. 사직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복도에 벽을 바라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책상 하나 놓고 앉아 있으라고 한 거예요. 아, 네. 그런데도 정우는 버텼습니다. 네. 버티고 버티니까 갑자기 하청업체로 보낸 거예요? 하청업체로 보낸 거예요. 네. 그 회사 상사가 나와요. 네. 또 회사 상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유가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자라서일 수도 있고요. 예. 또 본인 말로 학벌이 안 좋아서 예. 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상사가 와서 마치 자기가 회사 얘기라도 한 것처럼 기회를 주겠다. 하청업체 가서 1년만 버텨. 그러면 다시 복귀시켜줄게. 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하청업체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정은 같은 여기서 사무직. 사무직 박 대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거기는 소장 1명이 있고요. 3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한 대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송전탑을 관리 점검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욱 사무직을 하던 사람이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송전탑 막 올라가서 뭐 체크하고 그래야 됩니까? 네네, 그래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소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런 곳에는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여기는 애들 농어촌 특별 전형 받으려고 위장 전입 오는 사람들밖에 없다. 예. 당신도 위장 전입 온 거냐? 이런 식으로 비꼬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들도 외부인이면서 또 사무직 여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네. 이 여성이 왔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마음대로 옷도 못 갈아입는다면서 투덜거리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네. 처음에 정우는 그래도 좀 어떻게 일을 해보려고 뭐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하니까 소장이 그런 걸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네. 텃세가 있네요. 네, 텃세가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계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랑 함께 일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무직을 했던 정은이기 때문에 뭐 물론 교육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말에 출근해요. 주말에 출근해서 혼자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렵게 버티네요. 어렵게 버티는데요. 그래서 송전탑을 가는데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작업복부터가 없습니다. 작업복이 다 그 남자들이 입던 아주 땀내 나고 지저분한 거니까 그런 걸 입고 어쨌든 처음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송전탑이 보통 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산 꼭대기에 있는 송전탑인데 정은이는 거기 올라가는데 이미 체력을 다 썼어요. 네. 송전탑을 타기는커녕 그 송전탑까지 가는 데만 해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아, 그리고 탑에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일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네,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결국 여기에서 막내 별명이 막내예요. 예. 그 막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네.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네.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낮에는 송전탑에서 일하잖아요. 네.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바로 대리운전을 해요. 네. 그래서 맨날 소장한테 혼나요. 잔다고. 네. 왜 그렇게 자냐고. 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없이 딸만 셋입니다. 아이고.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노동을 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되게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송전탑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정은은 못 올라가요. 지쳐서. 그리고 송전탑이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이죠. 그 파견된 여사원이 막 송전탑을 막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남자 사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찍었지? 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퍼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배우들이 위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올라가시는 분들은 늘 저렇게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겠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정은이하고 이제 막내 이번이 막내는 오정세 배우. 네, 맞습니다. 예,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대사예요. 예. 그 정은이 물어봐요. 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맨날 졸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평가가 그렇게 안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다고. 이 34,000볼트의 감전이 되면은 사람이 2번 죽는답니다. 한 번은 감전돼서 죽고 네. 한 번은 낙하해서 죽고요. 네. 우리는 2번 죽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해고당하는 게 더 두렵다. 해고당하면 알바만 해야 되니까 내 딸들 어떡하냐. 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해고당한다는 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네, 해고는 살인이다 말이 그냥 네. 와닿습니다. 네, 뭐 살인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니까요. 예.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장면은 결국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저런 사고가 나겠는데. 조마조마해요. 벌써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송전탑 봤을 때부터 사고가 한번 일어나긴 날 것 같아요. 정은이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송전탑을 오르지 않지만 아래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요. 예. 영화의 연출도 되게 담백합니다. 그냥 하는 사이에 정말 그날 하필 좀 날씨가 굳었어요. 굳은 날씨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가서 예, 일을 하다가 막내가요? 예, 막내가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사이에 사람이 정은 뒤로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죽은 겁니다. 아이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시작되고 네. 또 거기서 그 원래 정은과 같이 일하던 원청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얼른 위자료 주고 끝내자고. 네. 이거 그 노동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이렇게 해서. 네네. 그러니까 큰딸 데려다 놓고 애는 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걔를 붙잡아 놓고 여기다 사인만 하면 돼. 이런 네. 걸 하고 있는 거죠. 정우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네. 덤벼들고 싸우고 내가 사망 경위서 내가 쓰겠다고 덤비고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너무 가슴 아픈데. 네,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현실과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되게 주제도 되게 구체적이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스스로 나를 해고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이 영화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좀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하자고 결심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나를 해고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고 정말 위기에 있는 분들이 이 영화의 이야기처럼 스스로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5484님께서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 걱정하는 거 반만 노동자들을 걱정해줘도 훨씬 환경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7865님께서 174석 다수를 만들어줬을 때 제대로 된 산재처벌법 만들라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 만들 때는 야당의 협조 탓합니까? 얘기합니다. 7598님께서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몇 해 전에 정규직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고용 무기계약직인데 더 시골로 보내려 했어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고 해결이 됐어요. 이 노동자들의 삶, 존중받지 못하는 삶, 선호 씨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드렸어요. 네, 이선호 씨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사랑합니다. 철창 너머 너와 손주가 내 존재 의미. 문화일보의
독자 투고예요. 기사가 아니라. 딸 정유라에게 좀 읽겠습니다. 유라야, 어린 나이에 마음에 상처만 준 나쁜 어른들 때문에 그 좋아하던 말을 못하게 되고, 우리 딸 언젠가는 너의 사랑하는 말들과 다시 만나 헐헐 뛰어다니는 너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못된 어른들의 잔인함에 희생된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엄마 최서원. 네. 관련 기사가 최순실 본보 독자 두고 보내와 이렇게 문화일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서원 씨가 문화일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고 문화일보에서는 크게 싫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정유라 씨한테 직접 전해주거나 직접 편지를 보내거나 개인 비서가 있거든요. 그 옥바라지를 하시는 개인 비서한테 보내줬으면 됐는데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5월에 공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작성했던 그 솜씨를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제비뽑기 청와대 기자회견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신문사에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도 없는 맥 빠진 기자회견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코로나를 이유로 제비뽑기로 그 기자들이 20개 언론사의 기자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 KBS 등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은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치면 CNN과 뉴욕타임스 기자가 없는 회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뉴욕타임즈 수준이라고요?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순서, 질문, 답변 다 이거 정해져 놓고 연기하던 지난 정권 기자회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데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거는 조금 너무 한 건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자회견 다녀본 사람으로서요. (27살) 이더리움 창시자 코인 1조 원 기부 인도 방역 지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인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써달라면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300원 상당의 코인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기부한 적이 있었어요. 기부한 적이 있었는데 돈을 젊은 27살인데 젊은 사람이 돈을 잘 쓰네요. 잘 쓰고 있습니다. 전봇대 다소 호거답게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야생곰 화제. 머니에스 기사입니다. 아까 송전탑 얘기하고 전봇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미국 애리조나주 시내 전봇대에 야생곰이 올라간 거예요. 전봇대 높게 올라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야생 동물국에서 곰이 감전사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전력회사 직원들도 다 출동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전봇대 위에 매달린 곰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곰은 오히려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여유롭게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겠습니다. 계속 구경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멀리 이렇게 사라졌어요. 사람들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재밌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람들 구경이 제일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곰이 제대로 안 거죠. 네. 황신의 밴드의 인간이 제일 이상해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3667님께서 주 기자님, 비정규직 하청, 용역제도 없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하청업체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서글픈 인생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얘기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 이류시민, 하류시민 이렇게 나누는 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는 조금 이런 이상한 제도는 좀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저는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인간이 제일
좀